자, 여기 마이크 좀 주실까요? 네.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서 단지 내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렇게 미세먼지 케어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아파트도 지금 초기 도면 단계인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되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친환경 주택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뭐 녹색 환경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뭐 미세먼지에 대한 공기질에 대한 개선 문제라든지 뭐 실내 공기질에 대한 뭐 장치 설치 그런 모든 기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선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사업 승인을 하거나 건립을 할 때는 그 모든 기준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화두가 돼서 모든 아파트 분양하는 컨셉에 그 주요 컨셉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공기 정화 시스템 설치 공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늘 부각시켜서 홍보하는 아이템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는 척 좀 조금 할게요. 제가 주택 사업 설명회 사례를 참 많이 보러 다니면서 얻은 지식입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 갔다 왔는데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그 업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이 하늘에 있는 것만 알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70%는 대기 중에 떠다니고 30%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개발한 게 뭐냐면 투수블럭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일반 보도블럭은 물이 오면은 하수구로 물을 모아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투수블럭은 물을 침투를 해서 땅 밑으로 흘려보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홈이 있는데 그 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으로 미세먼지, 먼지 있죠? 그게 그 틈에 있는 물과 결합이 되면 밑으로 팍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최초로 도입한 단지가 있는데 그 업체는 그걸 설명을 해요. 하늘에 있는 미세먼지는 모르겠는데 땅바닥에 있는 거는 다 잡았다 그러고 그 투수 블럭을 깔게 되면은 전체 녹지 면적의 일정 부분을 녹지 면적으로 인정을 해요. 지금은 도로하고 그 보도블럭을 깔으면은 그 부분은 녹지 면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이거를 깔면은 녹지 면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건축물을 짓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실교상이나 겉대기 한번 해보시면 저기 웃고 있잖아요. 전문가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근데 제가 그날 그거 가서 이렇게 봤는데 되게 신기해요. 홈 사이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공간에는 먼지가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흡슬리다가 밑에 있는 물하고만 다르면 자연 배수는 밑으로 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투수블럭 쳐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게 바닥에 있는 미세먼지를 잡는 겁니다. 맞죠? 저 맞잖아요. 네. 자, 네. 저기 녹색 잠바 입으신 분. 네. 제가 이것만 40년 사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일 궁금한 사항은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으신 분이 전부 지주분이시죠. 그런데 지주분이면서 내가 살고 있는 건물, 내가 살고 있는 그 건물은 몇 평이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한 땅, 지분입니다. 이걸 지분이라고 그러는데 땅은 내가 건물을 21평을 살고 있는데 땅의 평수는 몇 평이다. 이거를 진실하게 아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나부터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분을 회장님께서는 1대1 얘기를 하시고 또 연립이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대해서 조금 차이가 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21평이라 하면은 지분은 과연 몇 평인가 이걸 다 알고 계신지 모르는 사람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가서 또 평수가 건평이 내가 21평 이 성경 같으면 16평이라고 그러는데 16평이면은 지분이 몇 평인가 내가 알기로는 약 13평이나 그 내가 될 거로 아는데 지분에 대한 1대1이냐 그러면은 건평 평수에 대해서 1대1이냐 이거를 정확히 말씀드려 주시고 또 이거는 알아도 또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서면으로 해가지고서 대략 몇 대 몇 대 1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셔서 배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사항이 뭐냐면은 이주라 하면은 내가 나가서 살 집을 구해놓은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사는 가재도구 이거를 앵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로 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보는데 살 건물이나 전세를 넣거나 임대를 넣거나 하는 그 보조금은 얼마나 주실 예정인지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내가 차를 구입해서 내가 살던 물건을 다음 이사하는 집으로 그걸로 옮기는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냐면은 이사를 갈 때 하고 또 이사를 가서 살다가 건물이 완성되면은 또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사가 두 번 하는 거죠. 그 비용이 얼마나 여기서 지원해 주실 건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한 가지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세 가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이 자세한 거 보니까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 것 같아요. 자, 추진위원장님께서 중복된 질문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도정법이나 예를 들어 저희 주택법이나 전부 다 토지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건평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저희들 지역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건물 연한이 25년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물론 감정평가를 하면은 토지하고 건물은 감가상각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대1 1750, 1800 그 밑으로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신흥중원 같은 경우에 조합원들한테 1750, 30평 기준입니다. 분양을 했는데 지금 2,500 정도, 7억 5천 정도 갑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 금광 대림 이편한 세상 거기가 그 평형별로 다르지만 위치별로 1,850에서 2천만 원대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피가 하루 이틀 사이에 5천만 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1,750, 1,800 분양했을 때 저희들이 1군 브랜드 예를 들어서 시스테이트를 기준했을 때 저희들도 평당 2,200, 2,300은 충분히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불편한데 그냥 뭐 사르면 되는데 뭐다러 이주를 하고 이렇게 하냐? 단독주택이나 우리 빌라 같은 경우에 쉽게 저희들이 20년 이상 그 건물 된 것들이 다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뭐 새를 놓으려면은 뭐 최소한도 뭐 도배 장판, 싱크대 아니면 화장실 아니면 배관도 다 고쳐야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평수로 한 거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빌라는 보통 그 매매 거래를 할 때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빌라나 집합 건물은 건평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1, 9, 8평 토지 평수에
건평이 15평, 17평인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건평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그럼 결국 저희들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 아파트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분양을 하고 312세대 중에서 아직 8세대가 성남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아파트는 저희들이 6개월 전에 저희들이 지구 단위를 하면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체에서 하려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도정법으로 부주 안전이다 했는데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택법으로 20년 노후도로 지금 들어온 거고요. 성경 아파트는 토지 평수가 저희가 14평형, 14평형인데 14평형은 토지 평수가 10.2평이고 18평형은 13점 몇 평 될 겁니다. 그럼 토지 평수로 환산해 저희들이 계산해 줬을 때 저희들이 6개월 전에는 14평 거래가가 1억 6천 정도 갔습니다. 지금은 2억 5천 정도 갑니다. 그럼 저희 보상가는 거의 2억 3, 4천이 되거든요. 여기다 피를 계산하면은 1억만 해도 3억 5천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합 건물은 건평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못 해드리고 토지 평수로 계산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무실로 개별 방문을 해주시면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이사 비용 문제, 이사 갔다가 다시 들어올 이사 비용 어떻게 되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비에 이사 비용을 책정을 해서 총회 때 조합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물론 조합원 자격을 성남시에 득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주들에도 상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예, 그렇게만 좀 알아주십시오. 예.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오늘 사업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입주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계속 여러분들 보고를 할 거고, 그다음에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겁니다. 네. 자, 지금 좀 기다려지고 있는데 저 뒤에 계신 분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네, 그 예인 건축에다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저희가 지금 20평형, 24평형, 30평형, 34평형을 들었는데 저희가 그 평수만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고 지금 28층짜리 고층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저 차이가 굉장히 나는 지역에다가 네. 28층을 지으시는데 그럼 제일 고층에는 몇 평형이 들어가고 중층에는 몇 평형, 저층에는 몇 평형이 들어가는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평수를 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평형에 대한 거는 이제 층으로 구분되는 건 없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한 개 동에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실무적인 용어로 하면 동의 조합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타입 같은 경우는 24평형의 4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이 4개 세대가 다 동일한 평수로 보시면 되고, 요 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총 8개 동 정도가 되는데, 요 동 같은 경우는 30평형과 34평형 그리고 24평형으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층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층부터 28층까지는 이쪽에 위치한 단위 세대는 다 똑같은 평형대입니다. 네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높은 레벨의 층에 있는 동이 이 2개 동입니다. 이 2개 동이고, 이게 24평형, 30평형, 34평형, 24평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동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을 때 24평형, 24평형, 30평형, 34평형으로 되어 있고, 동일한 동수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한 판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또 한 판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또 한 판입니다. 그래서 총 5개 레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높은 동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낮은 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면도 쪽으로도 이쪽에 있는 동의 그 판과 이쪽에 있는 동의 판과 또 이쪽에 있는 동의 판이 차이가 납니다. 그 동판 한 5m에서 6m 정도 높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질문하신 분 그 혼자 사세요? 아니면 결혼하셨어요?
애기 있나요? 애기 있어요? 예, 그러면 밑에 층 사세요. 네. 아, 우리 위층에 애 있는데 아주 나 미치겠어. 네. 낮은 층으로 가세요. 낮은 층. 네. 저희가 층간 소음 없이 잘 지어드릴 테니까 그게 애들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자, 다른 분, 네, 저기 계신 분이요. 네. 저는 1가구 2주택인데요. 처음에 동의서를 써줄 때 2주택을 준다 해서 써줬어요. 근데 지금은 한 채를 준다 하니까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요. 보상을 어떻게 평당 어떻게 주시는 건가, 팔아야 되는 건가 궁금해서요. 네, 위원장님,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저희는 주택법상 예.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전용민주 기준에서 85회 미만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회장이 되는데 저희 지역에 사시는 단독주택분들은 어차피 그 건물 멸시 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있고요. 1가구 2주택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 그 사무실에 와서 그 상의를 할 때 1주택은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하시던가 아니면 뭐 아파트를 꼭 2개를 받으려면은 증여를 하시던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법상에는 저희들이 2세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무실에 그 방문하시면은 저희들이 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혹시 주택을 갖고 큰 평수 갖고 계신 분 중에서 한 세대를 받고 또 한 세대를 원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 성남시에 조합원 부지 신고필을 득한 후에 자기 본인 환급금에서 우리가 조합원 모집을 할 때 자녀분이라든가 조합원 자격 예를 들어서 80회 미만이나 무주택자를 조합원 자격을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아파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사무실 방문해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앞에 계신 분, 네, 마이크 좀 주세요. 네. 네, 저 좀 전에 말씀드린 조합 조건에 저희는 사실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평수라던가 그런 거. 저희는 이제 1층에 상가가 또 돼 있거든요. 그리상가라는 주택이. 그럼 그런 쪽은 상가가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실 건지 또 궁금하고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 주택 공조할 때 저희는 자격 조건이 좀 안 맞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5평방미터고 저희는 이제 이쪽 지역에는 저는 집을 한 채지만 다른 타 지역에도 주택이 있거든요. 그럼 2주택이다 보니까 또 그것도 충족이 안 돼서 조합원 자격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사무실을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저희가 그 왜 그러냐면은 다른 데 주택 있는 것도 등기부등본 와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것도 떼어보고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자, 이제 거의 좀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장시간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꼭 것 같아요. 사무실로 오십시오. 네, 자, 2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 뒤에 계신 남자분, 네, 네. 현재 지금 지구단위 계획 접수 예정이시잖아요. 근데 현재 종상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가용 대지 면적에 대한 부분이 성남시랑 어느 정도 이게 공유가 된 거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가용 대지 면적이 줄으면 전체적인 그 볼륨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아마도 사업성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건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성남시와 사전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한 가지 궁금한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계획안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상당히 초기안으로 보여지고 아직 사업승인 단계까지는 좀 시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인데 건축 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아직까지 디벨롭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있는 건지 그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건지 두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